경기도가 지지부진했던 수원 군비행장 이전 문제 해결에 나섰습니다. 전담 부서를 신설하고 이전 부지를 찾기 위한 연구 용역을 진행하는 등 원점에서부터 다시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에도 불구하고 경기 지역의 아파트 거래량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동탄 신도시가 있는 화성시는 전국에서 집값이 가장 많이 떨어졌습니다. 경기도의 인구가 1,400만 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경기 지역의 인구 변천사를 짚어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기 주간 종합 뉴스 시작합니다. 경기도가 지지부진했던 수원 군비행장 이전 문제 해결에 본격적으로 나섭니다. 전담 부서를 신설하고 이전 부지를 찾기 위한 연구 용역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재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간척 사업을 통해 조성된 화성시 화홍지구입니다. 면적이 여의도 20배에 달하는 광활한 간척지로 지난 2017년 수원 군비행장 예비 이전 후보지로 선정됐습니다. 하지만 군비행장 이전은 수년째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에 따라 군비행장을 이전하려면 이전할 지역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화성시가 강하게 반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경기도는 민선 8기 들어 수원 군비행장 이전 문제 해결을 핵심 공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새해 들어선 경제부지사 직속으로 전담 부서를 신설했고 3월 중엔 이전 부지를 찾기 위한 연구 용역에도 착수할 계획입니다. 공항 건설하는 거에 지금 방향을 타당한 위치나 이런 거에 대해 생각을 한지 어떤 게 딱 정해지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수원 군비행장 이전 지역에 경기국제공항을 조성한다는 구상입니다. 아울러 산업단지와 국제자유도시 조성 등의 인센티브도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유도시까지 만드는 계획을 갖고 있고 수원 군공항은 이제 그 중에 한 부분으로 이제 옮겨가는 그렇게 좀 큰 그림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경기국제공항 등의 인센티브 효과로 수원 군비행장 유치 희망 지역이 나오는 걸 가장 바람직한 그림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연구 용역을 통해 경기국제공항 입지 후보지가 나올 예정이라 후보지 중에 유치 희망 지역이 나올지가 수원 군비행장 이전의 최대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BTV 뉴스 이재호입니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에도 불구하고 경기 지역의 아파트 거래량은 1월 기준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거래량 급감에 아파트값 역시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특히 집값 상승기에 이른바 영끌족이 몰렸던 동탄 신도시가 있는 화성시는 한 주 만에 전국에서 집값이 가장 많이 떨어졌습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지난 29일 기준 경기 지역의 아파트 거래량은 1,858건입니다. 관련 통계 작성을 시작한 지난 2006년 이후 1월 거래량으로는 최저치로 남은 기간을 감안하더라도 최종 거래량은 2,000건을 넘기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도별 도내 1월 거래량을 보면 2020년 2만 건을 넘어 역대 최다를 기록했고 이후 거래량이 감소세를 보이다 올해 최저치까지 떨어졌는데 이는 지난해 1월 거래량의 절반 수준입니다. 이 같은 거래량 감소에 아파트 매매가도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달 넷째 주 전국 아파트 매매가는 0.42% 떨어졌는데 경기도는 0.59% 하락했습니다. 특히 집값 상승기에 영끌족이 몰렸던 일부 지역은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에도 급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동탄 신도시가 있는 화성시의 아파트값은 한 주 만에 1% 떨어져 전국에서도 세종시와 함께 낙폭 1위를 기록했고 안산 단원구와 수원 장안구, 오산시도 0.9% 넘게 떨어졌습니다. 가파른 금리 인상 여파로 매수세가 자취를 감추고 역대급 거래 절벽이 지속되면서 매매 가격을 끌어내린 겁니다. 향후에 미국의 기준금리라고 하는 외부 요인을 비롯해서 기타 환경 요인에 큰 변화가 있지 않는 동안은 당분간은 지금의 상황이 크게 바뀌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정부가 부동산 안정을 위해 등록 임대사업자 제도를 부활하고 주택 공급 확대를 예고했지만
주택 투기 수요로 전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관망세는 더 이어질 전망입니다. BTV 뉴스 박희부입니다. 경기도교육청과 지역의 교육 관련 단체들이 최근 대립각을 세우며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이 도내 모든 학교에 배포한 2023학년도 학교 평가 지표 때문인데요. 도교육청은 경기교육 발전을 위한 취지라는 입장이지만 교육 관련 단체들은 각 학교의 자율성을 저해하고 획일화를 부르는 행태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임세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도교육청이 최근 도내 모든 초중고등학교에 배포한 2023학년도 학교 평가 지표입니다. 총 24가지 항목으로 되어 있는데 이 중에는 학생들의 역량 수준을 정량으로 평가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경기 교육의 질을 높이고 각 학교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등의 목적을 위해서라고 도교육청은 밝히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게 학교 교육 과정의 질을 높이는 거죠. 그리고 책무성을 좀 강조하는 부분들이 있었던 거예요. 학교의 책무성, 자율성이 있으면 책무성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같이 강화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안내를 했어요. 네. 하지만 전교조 경기지부를 비롯한 교사단체와 학부모단체들은 이 같은 평가 지표에 대한 반대 성명서를 발표하며 강한 반발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각 학교들은 자율적인 평가 지표를 만들어 운영해왔는데 도교육청의 이번 평가 지표 배포는 모든 학교를 똑같은 잣대로 평가해 획일화시키겠다는 게 아니냐는 겁니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해 새 교육감 취임 이후 각 학교의 자율성을 보장하겠다고 강조해왔는데 이를 스스로 부정하는 행태라는 주장입니다. 수치화로 되어 있는 정량 평가다. 그냥 위에서 내려오는 어떤 지시와 지침대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동안 학교에서 학생들과 우리 선생님들이 또는 학부모들이 함께 참여했던 그런 자율적 교육과 참여형의 어떤 교육들이 무너진다. 자율성 침해로까지 이어지는 그런 것들이 가장 우려 지점이 있었습니다. 아울러 평가지표 내용 중 말도 되지 않는 내용도 적지 않다는 설명입니다. 역량 수준과 같이 실체도 없고 모호한 것을 어떻게 숫자로 점수를 매길 수 있느냐고 지적합니다. 정량화할 수 없는 내용들을 정량화로 하겠다라는 거죠. 역량 수준, 의식 수준을 정량화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평가를 하겠다는 것, 말 그대로 시험을 보겠다라는 것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그럼 교사들은 페이퍼 생산에 더 치중하게 되는 아이들 평가 자료, 평가지 다 수합해서 비교 분석하고 이것을 어떻게 우리는 했는지를 또 하나하나씩 쌓여가서 이만큼의 또 페이퍼를 만드는 절대로 학교 현장에 그런 식의 교육과정이 운영돼서는 안 된다. 전교조 등은 이번 평가지표 배포 자체를 없던 일로 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도교육청 앞에서 매일 시위를 열고 도교육청 게시판에 항의글을 계속 게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때 아닌 평가지표 논란으로 도교육청과 교육 관련 단체들 간에 첨예한 갈등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BTV 뉴스 임세혁입니다. 광명시 도덕산에 놓인 출렁다리를 찾는 방문객이 늘어나면서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광명시는 이 출렁다리를 광명동굴과 함께 제2의 관광 명소로 기대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인근에 주차장이 많이 부족해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사실상 대책도 없는 상황이라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성원 기자입니다. 광명시를 대표하는 산 가운데 하나인 도덕산입니다. 지난 8월 산 정상에 국내에서는 두 번째로 Y자형 출렁다리가 설치됐습니다. 완만한 등산길에 이색 코스까지 생기다 보니 등산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에게도 건강과 여가를 즐기는 효자산입니다. 출렁다리가 여기 설치됐다고 들었는데 한번 와봤거든요. 근데 너무 좋아요. 우리 동네 광명시에 이게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합니다. 여기 그냥 산이 완만해서 그냥 산책하기 좋은 그런 코스인 것 같아요. 약간 좀 무섭긴 한데 그래도 잘 왔다 싶어요. 하지만 큰 문제가 있습니다. 입소문을 타고 사람들이 모이고 있는데 주차 시설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도덕산에 마련된 전용 주차장은 20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지금은 비수기라 사정이 낮지만 나들이 철이 되면 일대는 그야말로
차 디딜 틈이 없다는 것이 주민들의 주장입니다. 지역 주민들도 뭐 제대로 차댈 데 없어가지고 저는 전부 뭐 도로에 그냥 되는 거 아닙니까? 주차 문제가 상당히 진짜 자꾸 좋아져가지고 도덕산에 이제 사람들은 많이 이제 바짝고 해서 그 운동도 할 겸에 많이 오는데 하기가 차가 조금 안 되지 산이 온데. 이미 한번 주차난을 겪어본 등산객은 가까운 곳에서의 주차를 포기했습니다. 인근 아파트나 먼 길가에 세워놓고 오는 게 오히려 편하다고 말합니다. 주차시는 당연히 없죠. 그래서 아야 저기다 아파트나 저 밑에다 세우고 걸어 올라오지. 와봐야 길도 나쁘고 돌려 나가기도 나쁘고 그래서 아야 멀찌 없이 세우고 어차피 운동하는 거 저 밑에도 걸어 올라간다고. 광명시는 광명동굴 다음으로 지역의 명소를 만들겠다며 도덕산에 출렁다리를 만든 상황. 지역에 또 다른 랜드마크를 설치한 만큼 주차시설 증설 등 대책이 있는지 문의했습니다. 하지만 담당자에게 돌아온 말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주차시설을 설치할 만한 부지가 없고 인근 주민들 가운데 주차장 신설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아 사실상 증설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네, 인근에 이제 확보하는 게 좀 여의치 않아요. 왜냐하면 원래 보통은 뭐 부지를 사거나 CU지를 사용을 하는데 일단 노상주차장은 일단 어린이 보호구역이랑 경사도 때문에 추가로 만들긴 더 어렵고요. 공원 지하주차장은 한번 주민 반대로 무산됐었기 때문에 또 추진하는 거는 불가능하고요. 광명시는 다만 도덕산 일대에 주차난이 있는 만큼 증설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해 모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추운 날이 지나면 또다시 주차 전쟁이 벌어질 것이 자명한 도덕산 일대. 출렁다리가 생기면 등산객들도 더 많아진다는 것은 예측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차량의 유입도 늘어난다는 것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인지에 대한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BTV 뉴스 김성원입니다. 인구 110만 용인시가 특례시로 출범한 지 1년이 넘었습니다. 급속한 인구 증가로 격변의 시기를 겪고 있는 용인시는 올해도 굵직한 대규모 사업들이 진행 중인데요. 오늘은 이상일 용인 특례시장님 직접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일단 용인시가 특례시로 승격한 지 1년이 넘게 지났습니다. 그리고 또 시장님은 대한민국 특례시 시장협의회 회장으로 선출이 그렇습니다. 되셨죠. 네, 네. 그만큼 이제 또 용인시가 그 특례시의 또 선봉장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텐데 네. 사실 얘기들이 좀 많지 않습니까? 특례시의 권한 확보가 관건이다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 지금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특례시로 승격된 지 1년이죠. 우리 용인 특례시, 그다음에 수원 특례시, 고양 특례시, 창원 특례시, 인구 100만 이상의 이 4개 도시가 특례시로 승격이 됐습니다. 특례시라는 고난주의를 부여한 까닭은 그 100만 이상 대도시에 걸맞는 자율적 행정을 펼치고 또 그런 행정을 펼치는 가운데 그에 수반되는 여러 가지 사무를 실행을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예산의 뒷받침이 필요하죠. 그래서 그런 재정 권한도 확보를 해서 보다 주민자치의 성격에 맞게 자치단체를 운영하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 뜻에서 본다면 지금 부여된 권한이 매우 미흡하다 이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일단 확보된 권한 가운데 중요한 것 하나는 우리 용인 특례시의 경우는 1개 국을 신설을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용인의 발전을 위해서 제가 신성장 전략국을 신설을 했는데요. 4개과 13개 팀이 이제 구성이 돼서 시민들을 위해서 또 우리 용인의 미래를 위한 여러 가지 정책과 비전을 가다듬고 있습니다. 그런 게 신설이 된 건 우리 특례시에게 주어진 권한이긴 하지만 아직도 저희 입장에서는 갈증이 많이 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컨대
관광특구를 지정을 해서 관리하도록 하는 권한은 와 있는데 관광단지를 특례시가 자체적으로 지정을 해서 관광단지 조성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런 것들이 뒤따라오질 않았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 특례시 입장에서는 그런 권한들을 계속 확보를 해나가야 된다. 산업단지도 특례시 차원에서 그 지역에 맞게 개발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돼야 되는데 아직 오지를 않았습니다. 예. 그리고 100만 이상의 대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이 대도시권 광역교통계획을 특례시가 특성에 맞게 수립을 해서 시민들에게 교통 불편을 해소해 드리는 일들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아직 오질 않았습니다. 자체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권한이 네. 실질적으로 아직 넘어온 많이 게 부족합니다. 많이 없단 그래서 말씀이시죠. 예. 이런 것들을 이제 확보하기 위해서 저를 비롯한 네 분의 특례시장들이 노력을 하고 있다. 그래서 예. 지난해 제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이야기해서 특례시장들하고 오찬 간담회도 하고 이상민 장관은 특례시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를 했고 적극 도와주시겠다는 뜻을 피력을 했고 일부는 저희들이 요구한 걸 바로 수용을 이제 했고요. 예. 그러나 저희들이 앞으로 확보해야 될 것들이 많기 때문에 계속 노력을 해야 된다. 그다음에 국회도 설득을 해야 되고 우리 국민들도 특례시가 어떤 도시지 이렇게 아직 의아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네. 꽤 있기 때문에 특례시의 여러 가지 생각들을 또 국민들께 알려드려야 되는 책무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월 22일 국회에서 우리 특례시 권한 확보를 위한 토론회를 열고요. 예. 특례시 권한을 개별적으로 하나 둘씩 이렇게 가져오는 게 시간도 꽤 걸립니다. 어떤 건 개별법을 개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일단 이 특례시로 권한을 일괄적으로 이양하는 특별법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는데 4개 특례시는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특별법 제정과 관련해서도 국회 토론을 통해서 서로 지혜를 모으고 또 국민들께 의원들께 적극 설명할 계획입니다. 국회에서 토론회를 연다는 것 자체도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특례시에 속한 이제 지역구를 둔 국회의원들도 참석을 하고 예. 그 밖에 지역의 국회의원들도 특례시의 입장을 좀 이해를 해야 되니까 예. 그 밖에 지역의 국회의원들도 좀 초청을 한 상황입니다. 예. 자, 시장님 그 취임하시고 나서 첫 번째 해외 출장지로 얼마 전에 미국을 다녀오셨죠. 네. 7박 9일 일정이 네. 굉장히 빡빡했다고 하는데 뭐 어떠셨습니까? 예, 그 7박 9일 동안 뭐 솔직히 좀 많은 일들을 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일단 우리 용인의 4개 기업이 세계 ICT 분야, 뭐 정보통신 기술 분야에서 가장 평가를 받고 있는 라스베가스 CES에 참석을 뭐 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크게 네, 열리는 그렇습니다. IT 가전제품 박람회죠. 예, 삼성전자, 뭐 LG전자, SK 뭐 모든 우리 국내의 대기업을 비롯해서 예. 많은 스타트업들 그쪽에 가서 본인들이 그동안 개발한 기술력, 제품들을 선보이는데 예. 용인에도 4개 스타트업 기업들이 거기에 참여를 했습니다. 예. 그 CES를 주관하는 쪽에 이 기준에 충족이 돼야 그 CES 현장에서 본인들이 부스를 만들고 본인들이 개발한 기술력이나 제품들을 선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굉장히 기준이 좀 까다롭습니다. 거기에 우리 용인 4개 스타트업들이 참여를 했고요. 응원하러 간 측면도 있었고 또 용인의 다른 기업인들이 제품이나 기술을 내놓지는 않았지만 세계의 이 정보기술 분야, 디지털 분야의 이 기술 개발의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서 또 용인 기업인들이 갔는데 저도 그런 맥락에서 가서 우리 용인 기업들도 응원을 하고 대한민국의 유수의 기업들이 선보인 그 여러 가지
기술력이나 제품들을 또 살펴봤습니다. 예. 우리 용인은 대한민국에서 반도체가 제일 먼저 시작된 곳이고요. 또 메모리 분야의 세계 1위인 삼성전자가 이미 기흥에서 반도체를 제일 먼저 시작해서 지금은 차세대 반도체 연구하는 그런 쪽으로 많이 발전해 가고 있고 예. SK 하이닉스가 온삼의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을 하고 양대 회사를 또 중심으로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기업들이 반도체 협업 생태계를 지금 잘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신성장 전략국을 만들고 그 안에 반도체 1과 2과를 만들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반도체 외에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산업들을 육성하기 위해서 4차 산업 융합과도 만들고 이렇게 했는데 이거를 이 조직이 보다 기업들과 협력을 해서 좋은 정책과 비전을 좀 만들도록 해야 되겠다. 그래서 용인의 미래의 먹거리를 좀 탄탄히 조성을 하겠다 이런 생각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시장님 민선 8기 시장 취임 후부터 계속해서 강조해 오신 것이 있죠. 용인시를 글로벌 반도체 중심 도시로 만들겠다. 이렇게 구축하겠다 계속 강조해 오셨는데 이렇게 그 글로벌 반도체 중심 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 좀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까? 일단 전국에서 자치단체로는 최초로 반도체 육성을 위한 조례를 우리 용인 특례시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경쟁력 강화위원회가 곧 출범하게 됩니다. 예. 대한민국에서 손꼽히는 반도체 전문가들이 그 강화위원회에 들어와서 활동을 하면서 용인의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을 가다듬어주고 예. 아마 지혜를 줄 걸로 생각이 되고 그분들은 지금 대한민국의 유수의 반도체 관련 기업들과 또 좋은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우리 용인 반도체에 반도체 벨트에 많은 기업들이 올 수 있도록 아마 그 기업 쪽에도 예. 충고를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L자형 반도체 벨트를 만들겠다 이런 예. 공약을 했었는데요. 그 L자형이라 함은 삼성전자가 반도체를 제일 먼저 시작한 경부고속도로 기흥 IC 구축 그건 용인의 이제 서쪽에 예. 있어요. 예. 그 서쪽에서 좀 더 북쪽으로 같은 기흥구의 플랫폼 시티가 조성이 되는데 산업통상자원부도 그 플랫폼 시티 안에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기업들이 입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고 그렇게 꼭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서 많은 소부장 기업들과 접촉을 하고 있고 소부장 기업들도 그 83만 평에 해당하는 플랫폼 시티 일부에 조성될 반도체 소부장 그 기업 단지에 입주를 원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그런 좋은 기업들을 이제 유치를 하면 기흥구 북쪽에서 남쪽으로 소위 일자형 벨트가 형성이 되고 예. 용인의 서쪽에 해당하는 그 기흥구 삼성전자 기흥 IC 쪽에서 동쪽으로 온삼의 SK 반도체 클러스터 예. 이쪽으로 또 반도체 벨트가 조성이 될 겁니다. 그러면 L자형이 되는 거죠. 남북과 동서를 이어갖고 그렇습니다. L자형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게 되면 예. 그 벨트 주변에 소재 부품 장비 기업들이 많이 입주할 수 있을 걸로 기대를 하고 있고 예. 우리 용인 특례시에서는 그런 기업들을 많이 유치하기 위해서 이 도로 교통망을 이제 확충하는 일을 또 하고 있고요. 예. 제가 공약한 것 가운데 하나가 반도체 고속도로 용인의 동서를 잇는 반도체 고속도로를 하나 만들겠다. 현재 용인은 영동고속도로가 동서를 잇는 고속도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좀 북쪽에 있고 예. 용인 남쪽으로 삼성전자가 있는 그 기흥 캠퍼스 그 근처에서 온삼의 반도체 클러스터 쪽으로 예. 고속도로를 하나 만들면 소재 부품 장비 기업들이 입주하기가 훨씬 좋을 거고 반도체 생태계도 제대로 형성이 된다. 반도체 생태계가 더 잘 형성이 된다면 우리 용인의 반도체 역량은 미국의 실리콘밸리와 버금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그 초석을 닦겠다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 참 올해는 용인 특례시에 굉장히 중요한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시장님, 2023년 올해 용인 특례시 시정 어떻게 이끌어갈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예, 사실 시장 임기 4년이 저는 그렇게 길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시장이 해야 할 일이 굉장히 막중하고 또 일들을 추진하는 데는 불가피하게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저는 가능한 한 제대로 된 방향성을 잡고 좀 속도를 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고, 지난 7개월 동안 또 그런 뜻에서 열심히 활동을 했고요. 반도체와 관련해서는 일들이 좀 순조롭게 진척이 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 반도체 L자형 벨트를 이제 조성을 하는 데 있어서 예. 제 임기 4년 동안은 그 골격을 확실하게 갖춰놓겠다. 그 골격을 확실하게 갖추려면 올 한 해가 매우 중요하다. 플랫폼 시티와 관련해서는 83만 평의 이 첨단 산업 단지 개발을 이제 하게 되는 건데, 그 교통망도 거기에 이제 같이 따라주는 그런 온대한 계획이 있는데요. 그것들을 척척척 좀 진행을 잘 해 나가야 되겠고, 반도체 인력 양성 역시 중요하기 때문에 예. 반도체 고등학교 설립 문제도 예. 아마 윤곽이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 그런 일들을 할 거고, 우리 시민들의 역시 교통 불편을 또 해소하는 일들이 예. 반도체 산업 육성과 함께 따라가줘야 되기 때문에, 제가 올해의 경우에는 특별히 초인구의 이 교통이 많이 불편하기 때문에 처인구 도로망 확충을 위해서 예산을 굉장히 많이 책정을 했습니다. 예. 1,189억 원 정도 책정을 했는데, 그 일들도 이제 속도를 좀 이제 내야 되고요. 이미 말씀드린 중앙시장을 스마트화하고 현대화하는 이 작업은 국토교통부 공모에 우리가 선정이 됐기 때문에 예. 국비가 내려오는 대로 시비 매칭을 해가지고 좀 빨리빨리 속도를 내서 4년 안에 계획대로 제대로 좀 마무리를 해야 되겠다. 네. 근데 이곳은 젊은 층에 있는 우리 용인 시민들까지 즐겨 찾는 곳으로 좀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주변에 이제 경안천, 금악천까지 정비를 이제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예. 교육, 문화예술, 생활체육 이쪽 분야에 있어서도 업그레이드를 좀 해야 되기 때문에 할 일이 태산 같다, 이런 예. 생각입니다. 네. 앞으로 중앙정부 도움을 많이 얻어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또 특례 권한도 더 확보를 해야 되고, 이런 일들을 이제 해 나가야죠. 네. 자, 시장님 구상대로 용인시가 특례시로서 올 한 해 더 굳건히 자리 잡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경기도의 인구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인구가 1,400만 명에 육박하며 국민의 4명 가운데 1명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특히 서울에서 비싼 집값을 피해 경기도로 이주한 인구가 두드러지게 많았습니다. 경기도 인구 변천사와 함께 특징을 정리했습니다. 김효승 기자입니다. 지난해 말 기준 전국 인구는 5,143만 9,038명입니다. 이 가운데 경기도 인구는 1,358만 9천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국민 4명 가운데 1명은 경기도민인 셈인데요. 우리나라 수도 서울 인구 942만 8천여 명으로 경기도보다 400만 명 넘게 적은 규모입니다. 경기도가 서울보다 인구가 더 많아지기 시작한 건 언제부터일까요? 2000년대 서울과 경기도 인구 그래프입니다. 2002년에 서울은 1,020만여 명, 경기도는 990만여 명으로 서울이 앞선 모습인데요. 이듬해인 2003년에 그 양상이 달라집니다. 서울 인구는 1,017만여 명, 경기 인구는 1,021만여 명으로 도내 인구가 1,000만을 넘어서면서 처음으로 서울을 앞질렀는데요. 그 이후 경기 지역 인구는 20년 가까이 계속 오름세를 나타낸 반면에 서울 인구는 계속해서 줄어드는 모습입니다. 서울 인구는 지난 2016년 900만 명대로 내려온 뒤 계속해서 900만 명대를 유지 중인데요. 반대로 경기도는
2016년에는 1,200만 명대, 2018년에는 1,300만 명대를 돌파하면서 이제 1,400만 인구를 내다보고 있습니다. 지난해 통계를 보면 이렇게 빠져나간 서울 인구의 60%는 경기 지역으로 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입자가 전출자보다 많은, 그러니까 순유입이 가장 많은 지역도 경기도였는데요. 이렇게 경기도로 이사한 이유로는 주택 때문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출산율이 줄고 있는 시점에서 자연적 증가보단 인구 이동에 따른 사회적 증가가 더 많은 영향을 끼친다는 분석과 함께 도내 사업체 수 증가 현상도 인구 증가 원인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그럼 경기도 인구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이번엔 주민등록 인구에 등록 외국인까지 합친 도내 인구. 지난해 말 기준 1,397만 2,29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성별 인구는 남성이 706만여 명, 여성이 690만여 명으로 남성이 16만여 명 더 많았습니다. 이번엔 시군별로 나눠보죠. 인구 순위 1위는 122만 5천여 명으로 집계된 수원시가 차지했고 용인과 고양시가 각각 2위와 3위에 올라서 특례시가 1, 2, 3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다음 4위가 특징적인데요. 지난해 인구 4위는 94만 9천여 명으로 집계된 화성시가 차지했습니다. 화성시는 2020년 도내 인구 5위였다가 지난해 인구 94만 9천여 명을 기록하면서 93만 6천여 명을 기록한 성남시와 순위가 뒤바뀌게 됐습니다. 이런 시군별 인구수 변화에 따라서 오는 4월 새로 공고되는 경기도 시군 순서 규정에서도 31개 시군의 순위가 달라질 전망인데요. 2년마다 정해지는 이런 순서는 법적인 건 아니지만 공문서 순번이나 지자체 의전 등에 활용되면서 상대적 규모와 위상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잣대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국토 균형 발전에 대한 목소리는 이어지지만 일자리와 주택을 비롯한 기반 시설들 때문에라도 수도권으로 몰리는 현상은 계속되고 있죠. 경기도 인구는 올해 안에 1,400만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당분간은 과밀화 현상도 매년 심화할 거란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효수입니다. 1기 신도시 등 노후 택지 재정비를 위한 특별법 경기도안이 마련됐습니다. 경기도가 이와 관련한 주민 설명회를 열어 의견을 듣고 있는데요. 안양 평촌 주민들은 경기도에 보다 구체적인 계획과 수치를 원했지만 기대했던 답변을 듣지 못했다며 아쉬움을 토로했습니다. 권예솔 기자의 보도입니다. 안양 시민을 대상으로 열린 1기 신도시 재정비 주민 설명회. 1기 신도시 특별법에 어떤 내용을 담을 것이며 신도시 재정비 개발의 컨셉이자 선도지구를 정하는 기준은 무엇인지 등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은 설명회가 끝나고도 궁금증이 해소되지 않았다며 불만을 토로합니다. 평촌의 최대 화두는 용적률과 비용인데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이 전무했다는 겁니다. 이거는 새로운 신도시 만드는 데 필요한 자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조금 거리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 시민들께서 궁금해하시는 것은 리모델링이 됐건 재건축이 됐건 용적률이 얼마큼 상향되는 내용이 특별법에 반영이 될 거냐 말 거냐 바로 이 부분입니다. 또 안양시의 총 12개 단지가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거나 추진 예정인 가운데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단지도 그 특별법이 아닌 현재 리모델링이 진행하는 그 주택법 내에서 빨리 진행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좀 같이 모색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 밖에도 1기 신도시 인근의 노후 단독주택도 함께 개발 대상에 포함되냐는 질의도 이어졌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도 도시재생추진단장은 용적률은 사업성을 고려해 당연히 완화돼야 한다면서 시뮬레이션을 통해 그 정도를 찾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1기 신도시 인근의 단독주택지를 신도시와 묶어 개발하는 방향을 검토 중이라며 재정 부담과 시간 등을 절약하는 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1기 신도시 특별법 발의가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과연 시민들의 요구 사항과 바람들이 얼마나 반영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BTV 뉴스 권예솔입니다. 요즘 최대 관심사를 꼽자면 이 난방비 폭탄 이슈를 빼놓을 수가 없죠. 서민들의 난방비 부담이 커지면서 도내 지자체가 앞다퉈 긴급 지원에 나서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지원금 지자체마다 금액과 지원 대상이 달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백창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12월 기준 경기도 내 아파트 난방비는 제곱미터당 848원. 1년 전보다 55% 이상 올랐습니다. 도시가스 요금이 상승한 데다 강력 한파로 인해 난방 수요가 급증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지난 설 연휴부터 역대급 추위가 이어지면서 주민들은 1월 난방비 고지서를 받기가 두렵다고 입을 모읍니다. 난방비가 작년 기준으로 한 35만 원이 기준이면 이번 달에 2월 1일에 낸 게 60만 원. 또 날씨도 춥기도 했지만 너무 심각하게 많이 올라가지고 황당했죠. 기존에 비해서 한 15만 원 더 나왔죠, 저희는. 근데 문제는 새 사는 분이 많이 나왔다고 보일러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냐고 전화가 와가지고 좀 입장이 곤란하죠. 이에 따라 도내 지자체들은 난방비 긴급 지원에 나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액과 대상이 제각각이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화성은 차상위 계층과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에만 10만 원을 지원하는데 파주시는 거주하는 모든 가구에게 난방비 20만 원을 지원합니다. 안산, 평택, 오산 등 아예 지원책이 없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대부분 예산이 부족해 추경 예산이 편성되는 3월에나 난방비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예산적인 문제가 있지요. 경기도에서도 주는 게 있고 우리 시에서는 지금 별도로 뭔가 좀 중복되는 건 좀 빼야 되지 않겠나. 현황 파악은 됐는데 그게 이제 지급 기준이 이제 지금 없어요. 어떻게 할 것인가. 지자체마다 서로 다른 난방비 지원이 이어지면서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BTV 뉴스 백창현입니다. 용인 특례시가 올해 공공도서관의 장서 18만 권을 확충합니다. 새로 드리는 책은 시민들의 선택에 따라 구성되는데 지역 서점에서 우선적으로 구매가 이루어집니다. 다양한 도서를 확보하는 동시에 위기에 동네 서점을 활성화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시간 날 때마다 틈틈이 도서관을 찾는 김경희 씨. 평소 읽고 싶었던 신간서적을 용인시 도서관 홈페이지에 접속해 신청합니다. 공공도서관 회원증을 발급받은 시민은 누구나 한 달에 5권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한 책이 도서관에 도착하면 문자 메시지가 발송되고 3일 이내에 우선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쩌다 보면 가끔씩 원하는 책 없었는데 그럼 바로바로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책 구할 수 있으니까 그럼 좀 편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용인 특례시가 올해 공공도서관 19곳에 장서 18만 권을 확충합니다. 새로 드리는 책은 시민들의 선택에 따라 구성됩니다. 시민들이 희망하는 책을 도서관 장서로 구비하는 비치희망 도서재와 지정된 서점에서 원하는 새 책을 골라 즉시 장서로 등록 대여하는 희망도서 바로 대출제 등을 통해 수요를 반영하는 겁니다. 시민들과 사서가 고른 책은 지역의 동네 서점들과 협약을 맺어 우선 구매가 이루어집니다. 갈수록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네 서점들은 시민들의 신청이 늘어날수록 매출도 늘릴 수 있어 만족도가 높습니다.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고객분들도 좋아하세요. 지금 오늘부터 시작한 날인데 아마 지금 많이 신청을 하셨을 거고 어제도 이미 문자도 오신 분도 많고. 용인시는 도내 31개 시군 가운데 두 번째로 많은 257만 8천여 권의 장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시민 1,416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에서 답변자의 87%가 장서에 대해 만족한다고 답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장서의 선택과 구성에 시민들이 이제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도서관의 장서 만족도를 최대한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또 정보 제공, 지식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계속해서 능력을 강화하고자 노력하고자 합니다. 용인시의 다양한 도서 서비스를 통한 장서 확대로 시민들은 원하는 책을 신청해 빌려볼 수 있고 동시에 위기의 동네 서점들과 상생하는 문화도 확산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박희붕입니다. 감사원이 경기도에 대한 기관 운영 정기 감사에 돌입했습니다. 도에 따르면 감사원은 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 산하 공공기관 등에 대한 기관 운영 감사 예비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감사 대상 기간은 지난 2018년부터 현재까지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재직했던 시기 시행했던 지역화폐 등 이른바 이재명표 사업이 중점 감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비조사는 본감사에 앞서 실시하는 기초자료 조사로 관계자 출석과 답변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본감사는 예비조사를 마무리한 뒤 다음 달 말이나 3월 초에 시작될 전망입니다. 한 번에 끝내는 119초 안전교육. 캠핑장으로 출발하기 전 날씨 확인은 필수인 거 아시죠? 무허가 캠핑장인지도 꼭 확인하세요. 이런 감성 전구는 예쁘라고만 설치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이 우리 텐트 줄에 걸려서 넘어지지 않도록 로프가 여기 있다는 걸 야광줄이나 조명을 이용해서 꼭 알려주세요. 우리 가족의 행복한 힐링 캠핑장에 불청객이 찾아올 수도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바로 소리 없는 침묵의 살인자, 일산화탄소 가스입니다. 냄새도 나지 않고 색깔도 없기 때문에 이렇게 텐트 안에 난방기구를 설치했다간 우리 가족이 질식해서 사망할 수 있어요. 텐트 안에 난방기구를 설치했다면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꼭 설치해 주시고 텐트 안도 수시로 이렇게 환기해 주세요. 이렇게 위험한 난방기구를 올려놓고 사용하면 안 되겠죠? 평평한 곳에 안정감 있게 놓아주시고 나의 부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안전장갑 그리고 이런 조명도 항상 챙겨주는 게 밤에도 다치지 않을 수 있어요. 야외로 가는 캠핑장에선 언제나 야생곤충이나 야생동물들의 습격이 있을 수 있어요. 벌, 멧돼지, 뱀 이런 동물들을 만났을 때 사용할 수 있도록 구급 의약품 상자를 휴대하시는 게 좋고요. 내 주변에 있는 응급실이 어디에 있는지도 알고 계시는 게 좋겠죠. 이제 너무 힘들다. 잠깐 앉으면 쉬어도 될까요? 자, 우리가 이제 마지막 바베큐 타임인데요. 과대불판, 이렇게 불판이 가스 버너를 덮으면 복사열로 폭발할 수 있는 과대불판의 기준이 됩니다. 항상 버너 크기에 맞는 불판을 사용해 주시고요. 다 쓴 가스통은 이렇게 실외에서 뚫어서 안전하게 폐기해 주세요. 불멍을 하고 남은 숯불은 어떻게 처리해야 좋을까요? 맞아요. 모래나 물로 꼭꼭꼭 잘 잔불 정리까지 해주셔야 안전한 캠핑을 즐길 수 있어요. 우리 가족의 힐링타임, 안전한 캠핑 모두 재밌게 즐기세요. 안녕!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의 이규엽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안전한 캠핑입니다. 먼저 안전한 캠핑장을 선택하는 방법은 한국관광공사에서 운영하는 캠핑장 안내 사이트 고캠핑을 통해 정식 등록된 캠핑장인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무허가 캠핑장은 소방 점검 대상에서도 제외되기 때문에 안전관리에 취약할 수밖에 없으니 꼭 정식 등록된 캠핑장을 선택하는 것이 좋겠죠? 안전한 캠핑장을 잘 고르는 방법을 알았다면 이제 정말 중요한 가스 안전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동계 캠핑에는 특히나 보온을 위해서 난방기구를 텐트 안에 설치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가스나 전기난로를 밀폐된 텐트 안에서 사용하면 일산화탄소가 배출되어 사망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되도록 핫팩을 침낭에 넣어서 보온을 하는 방법이 안전하지만 텐트 안에 난방기구를 설치했다면 텐트는 스커트를 걷어서 환기를 시키고 밀폐 상황을 방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산화탄소 경보기는 꼭 필수로 설치해야 합니다. 일산화탄소 경보기는 소방용품 시험 인정인 KFI 인정을 받은 제품으로 구매해야 합니다. 화면과 같이 인정 마크는
KC로 통합하여 사용하고 있지만 국가통합 인정 마크인 KC와 소방용품 시험 인정인 KFI를 함께 받은 제품이 안전합니다. 자, 이렇게 꼼꼼히 따져서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구입하고서 머리 맡이나 난로 주변에 바닥에 엉뚱한 곳에 경보기를 설치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일산화탄소는 밀도가 공기보다 가벼워서 위층부터 차기 시작합니다. 경보기는 텐트 천장으로부터 30cm 정도 아래로 내려오도록 중상층에 설치해 주는 게 좋습니다. 텐트 한 대당 한 대를 설치하기보다는 만약에 경보기 오작동에 대비해서 2대 이상을 설치하는 편이 나와 나의 가족의 안전을 지키는데 더 도움이 되겠죠? 가스나 기름 난로 말고 온수매트는 무조건 안전하다고 마음 놓고 계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온수매트도 부탄가스로 구동되는 형태의 제품이라면 이산화탄소 경보기는 필수입니다. 캠핑 중 가스 안전을 지키는 또 하나의 방법, 바로 과대 불판을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휴대용 버너의 부탄가스통을 불판이 덮게 되면 조리 시 발생하는 열이 불판의 온도를 높이고 복사열로 인해서 부탄가스통이 폭발하는 사고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캠핑장에서는 버너의 크기에 맞는 불판을 선택하여 사용하고 다 사용한 부탄가스는 밀폐되지 않은 실외에서 구멍을 뚫어 폐기해야 2차 사고가 없겠죠? 안전한 캠핑을 위한 작은 준비, 우리 가족 힐링의 첫걸음입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경기 주간 종합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